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팟캐스트 녹음 예. 이거 처음이신가요? 팟캐스트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본 건 처음이고 굉장히 신기합니다. 저번에 그 다른 팟캐스트 나오셨던 거 한번 듣긴 했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좀 음질이 안 좋긴 했었는데 예. 그때는 다른 방식으로 했던 예, 거죠. 그렇죠. 그때는 김국현님이랑 스카이프를 하면서 스카이프를 하셨던 거군요. 예, 녹음을 했던 거고요. 그때도 저는 다시 듣진 않았습니다만 녹음하는 건 재밌는데 다시 듣는 거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전 또 링크 정리하고 글 올린다고 매번 그 고통을 받고 있어요. 맞아. 쉽진 않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게스트로 오셨는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본인이 어필이라고 해야 되나? 어필이라기보다 이제 공개해도 되는 정도 선에서. 네. 저는 일단 코딩하는 거를 좋아하지만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8비트 컴퓨터를 소년 시절에 만나서 계속 좋아하는 코딩을 요즘에는 크리에이티브 코딩 그런 표현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도 하는데 꼭 이게 생업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일상 속에서 제 즐거움을 위해서 코딩하는 거를 오랫동안 해온 셈이고요. 그게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제 전공은 원래 그 응용 물리였는데 시각 디자인과에서 이제 조교수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또 거기서 약간 또 점프가 있는 게 현재는 또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하고 만나고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바탕으로 교사들한테 도구를 지원하거나 가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게 애매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실 지금은 미디어 아트 쪽도 관심 있으시면 교육자라고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교육에 관심 많으시고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래밍 교육에 관련된 자문이라던가 활동 같은 거를 좀 오래 해왔던 게 제가 그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코딩을 알려주는 그런 수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랑 너굴님이랑은 사실 원래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 2015년인가 아마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시각화라는 주제로 해서 스터디를 좀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페이스북이었나 그렇게 사람들을 모았었는데 맞아요. 그때 참여해 주셔가지고 처음 알게 됐었고 그리고 좀 방향도 많이 가이드를 받았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저희는 이제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그래밍적인 부분들 되게 시각적인 부분들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같이 들었던 게 CS171 CS171 하버드대에서 공개했던 시각화 강의 저도 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거 하고 이제 D3 쪽 책 하나 같이 하면서 스터디를 했었죠. 아직도 기억이 나기는 해요. 같이 보지 않았으면 절대로 혼자서는 완주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 강의 영상을 모여서 봤던 게 좀 색다른 스터디 경험이었어요. 보통 스터디를 하면 이제 미리 보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발제를 한다거나 하는데 그냥 부담 없이 가서 일단 보고 그때는 아마 그 강의 영상을 다 봤던지는 잘 모르겠고 한 15분 보고서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15분 보고 10분 정도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주제들이 이제 나와서 사실 이후에도 이제 그런 방식을 해보겠었는데 그렇게 잘 되진 않았었고 사실 좀 이게 얘기할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주제가 많은 사람이 있어야지 잘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좀 승준님한테 그런 걸 느끼긴 했었는데 사실 시각화 스터디는 그 이후에도 좀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가지고 비슷하게 진행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머 분들만 모여서는 그게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토론까지 잘 못 가는 느낌. 그래서 그때 경험이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저도 그 뒤풀이로 카페에서 모여서 얘기 나눴던 게 참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파스쿠치였나? 이런 업체명을 얘기하면 안 되죠. 괜찮습니다. 저희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각자 이제 사는 얘기라던가 작업에 대한 얘기했던 것도 참 기억에 많이 남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너굴님이나 저는 이제 그 야교시 있지 않나요? 편하게 불러주시면 대권님
그 멀티미디어 바그너에서 가상현실까지를 인상적으로 이렇게 또 수용해 주시는 부분이 예,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어떤 다른 맥락에 대한 거에 보통 개발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거에 약간 꽂혀서 탐색하시는 거를 되게 또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그런 거에 관련해서 포스팅하지 않았나요? 네네. 그 책 읽고 이제 독후감을 썼는데 예. 사실 인생책 비슷하게 저한테도 그 책이 물론 거기에 뭐 짧은 에세이도 있고 좀 어려운 주제도 있고 그러니까 예. 단편이 각각 다른 사람이 쓴 글이 있지만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 뭔가 하다 보면 항상 거기에 거론된 거기에 글을 쓰신 분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웹 통신을 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 팀 버너스리가 나오고 예. 그리고 뭐 또 컴퓨터와 관련돼서 다른 주제를 하다 보면 뭐 갑자기 버니바 부시가 나온다거나 예. 뭐 그 더글라스 같은 앵겔버튼, 사람들도 나오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이 책 같은 걸 왜 발간을 안 하는 건가 또 발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계속 하고 있고 맞아요. 저는 시점이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 스터디 이후에 우리가 따로 또 스터디를 했던 거죠. 멀티미디어라는 책을. 그랬나요? 잘 기억이 안 맞아요. 나요. 저는 거기에 참여는 안 했지만 네. 그런 거로 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기억에 나는 게 그 멀티미디어라는 책이 사실 나비에서 번역이 된 네. 원래 영어로도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책을 번역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거기 있는 내용들이 정말 좋고 그리고 약간 꼭 읽어봐야 될 만한 글들이 있는데 예. 전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예를 들어 버니바부시의 As You May Think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 그 글을 읽어보면은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밀고 갔던 거는 아날로그 컴퓨터 아날로그라는 개념에서 컴퓨터라는 그 개념을 상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걸 보면은 디지털일 필요는 없었을 수도 있지만 물론 안 됐을 것 같긴 하지만 아날로그로는 그런 상상력을 보면서 좀 뭔가 그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추천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은 게 근데 한글로 된 번역본이 공개된 게 없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As You May Think 자체가 이제 한국어로 된 번역본이었죠. 그러니까 아틀란틱에 기사가 공개돼 있는데 그 기사가 진짜 길잖아요. 한 40페이지, 50페이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읽으라고 했을 때 이제 쉽게 읽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다고 이제 그 한글로 된 번역본 이제 복사해주거나 그러긴 또 애매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멀티미디어에 실린 거는 그 편집본이라서 풀텍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멀티미디어 책도 절판이고. 그렇죠. 그리고 중고로 사면 한 10만 원 사야 됩니다. 맞아요. 중고가가 많이 올라가서. 근데 그 책이 아트센터 나비라는 미디어 아트 허브가 되는 그런 곳하고 카이스트 시티가 이제 초기에 이제 생겼을 때 원광현 교수님 팀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나온 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 책 이후에 이제 뭐 클릭을 발명한 괴짜들이라는 국내 저서나 아니면 이제 해커스 그런 책들 읽으면서 연결점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안 읽었으면 내가 못 보고 지나갔을 만한 내용들이 멀티미디어 책을 읽음으로써 좀 많이 눈에도 보이고 연결도 되는구나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커리큘럼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제가 재직했던 학교에서는 이제 디자인 전공이니까 디자인사를 배우거든요. 예술 쪽에서 예술사를 배워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공학 계통은 공학사를 다루는 것도 가끔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공학사를 배우는데 그 컴퓨터라는 것의 역사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컴퓨터의 발명에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문화랑 그 다음에 이게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찰하는 과목이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PL에 관련된 역사, 그러니까 프로그램 랭귀지에 관련된 역사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랭귀지의 문법적인 부분이 어떤 언어에서 처음 생겼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철학과 문화를 다루는 교양 서적은 없진 않지만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는 다루지를 좀 않는 것 같다. 그 고등학교 기술 시간 같을 때 얼핏 배우긴 하잖아요. 컴퓨터 이제 하드웨어적인 컴퓨터가 뭐 에드박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뭐가 뭐 몇 년도에 나왔고 그런 거 외워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걸 더 이전에 이미 상상했던 분들이 계신 거고 선구자들이 기술적으로 또 그 디지털적이지 않은 방식으로도 구현을 많이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가려져 있는 게 좀 아쉬워요. 계속. 맞아요. 그리고 뭐 아까 대건님 말씀해 주셨던 버니바부시의
그 As You May Think에 나오는 매맥스는 여전히 우리가 그 저주 안에 살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어떤 저주인가요? 그런 저주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다 이제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맥스가 나왔던 거가 그 As You May Think가 원폭이 터지는 거를 전후로 2번 애틀랜틱에 기고가 됐거든요. 그 45년에 같은 걸, 예, 같은 기사를, 예, 거의 같은 걸 이제 2번에 걸쳐서 나온 건데. 그게 이제 버니바브 씨는 인류가 어떤 좀 더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전쟁 같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좀 지금으로 보면 나이브한 기대를 바탕으로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떠한 미래에 우리의 책무성을 가질 수 있느냐 거기 기술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매맥스라는 메모리 인덱스의 약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익스텐더인지 인덱스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이제 그게 아날로그적인 컴퓨터를 이제 상상을 했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컴퓨터가 계산 기계로서의 컴퓨터가 아니라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뭐 계산도 정보를 다룬 거긴 합니다만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이크로필름으로 대학 안에서는 그런 어떤 자료를 보존하고 그 이미 그랬는지 그 후에 있는 일인지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마이크로필름으로 이렇게 그 기록물을 살펴볼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타이프라이터로 빠르게 검색할 수 있으면 그 수많은 정보를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로 이미 검색 엔진 같은 거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출판이 압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능력을.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 같아요. 네, 출판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더라도 그걸 우리가 다룰 수 없다. 그래서 그 능력,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는 받아들이고 그쵸? 수용하는 능력인 건가요? 아니면 정보를 찾고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정보들 조합해내는 능력인 건가요? 둘 다죠. 둘 다인 건가요? 둘 다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해서 종합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뭐 어떻게 보면은 마셜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하고 이렇게 교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확장에 관련된 담론을 거기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온 컴퓨터는 여전히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하며 우리의 능력이 약간 그 압도당하는 그런 시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 낙규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파이어폭스 쓰고 있긴 한데 뭐 크롬을 쓰든 파이어폭스를 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웹 서핑을 하다 보면 탭이 막 수십 개씩 열려 있고 내가 나중에 못 챙겨 보거든요 결국은. 근데 언젠가는 보고 싶어 이러면서 계속 열어놓고 이런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또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걸 잃어버리고 까먹고 그렇게 되는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요새 RSS 쓰세요? 저는 어느 정도는 쓰고 있어요. 아직 쓰시는 거. 저는 안 쓴 지 오래됐어요. 구독은 하는데 RSS 등록은 해놓고 읽진 않아요. 그렇죠. 저는 파이어폭스를 쓰면서 요새는 좀 끄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긴 해요. 예전에는 진짜 막 수백 개씩 탭을 띄우면서 그냥 보관만 해놓고 계속 늘어만 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좀 줄이는 연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통째로 꺼버리는 그런. 왜냐하면 이게 켜져 있으면 어제 하던 일에서 오늘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묶여서 그걸 정리하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농담 삼아서 가끔씩 얘기하는데 아시는 분이 크롬 탭을 엄청 많이 띄워놓으신 거예요. 그거 작아지잖아요. 그 탭이 점점. 그럼 그거를 자기는 어디에 뭐가 다 찾을 수가 있대요. 근데 그런 브라우저 윈도우를 한 개가 아니라 5개 정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랬던 정도 있죠. 그러면 그 탭들이 어떤 그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 인덱스 용량이 엄청 많이 필요한 건데 머릿속에. 네, 이미 저는 그거는 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약간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녹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약간 마중물이 해당하는 토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대건님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분산되는 또 테드 넬슨의 저주이기도 하죠. 하이퍼텍스트를 만든 하이퍼텍스트를 만든 테드 넬슨이 결국에는 그 이렇게 분기가 되는 거로 그 웹을 상상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하이퍼
미디어나 하이퍼링크를 쓰는 이상 그거는 어떤 숙명 같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 정보가 분산이 되어 있고 그거를 다 머릿속에서 단기 기억 안에서 그걸 다룰 수 있고 못 다루면 장기 기억으로도 못 기억하니까 그걸 네. 어딘가에는 아카이브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길을 잃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지금 우리도 그렇고. 네. 지금 우리도 이게 무슨 그렇죠. 얘기를 하려고 했지? 그래서 우리의 뇌 자체도 변화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하고 관련돼서 약간 제럴드 와인버그가 조금 참고가 돼요. 제럴드 와인버그가 애자일하고도 관련이 있는 네네.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너굴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뭐 인사이트 출판사에서 제럴드 와인버그 책들도 많이 인사이트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 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 후원사기 때문에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럴드 와인버그가 왜 생각이 났냐면은 그분이 여러 가지 그 글을 썼는데 저거를 글쓰기에 관련된 저 요즘 그 책 읽고 있어요. 네. 예. 거기 보면은 제럴드 와인버그 우리나라 번역문이 어떻게 돼요? 제럴드 와인버그의 글쓰기 책. 맞아요. 글쓰기 그거네요. 네. 그 돌담에 숨겨진 네. 뭐 비밀 뭐 그런 거였잖아요. 돌담 속에 숨겨진 글쓰기 비법을 찾아서.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제럴드 와인버그가 무슨 얘기를 약간 희망을 주는 얘기를 뭘 했냐면은 하이퍼텍스트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평소에 쓰는 토막글이 좋은 돌멩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돌멩이를 가지고선 담도 만들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모듈화 시킨 거를 어떻게 재조합하는 거에 대한 가능성 같은 거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타임라인 피드를 약간 방백처럼 쓰기도 하지만 그 토막글을 쓰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긴 호흡의 길을 쓸 때는 그 돌멩이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위키 같은 게 또 필요한 거예요. 꼭 위키를 쓰는 게 아니라 앙커를 그러니까 달아놔야 되거든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구나를 어디다가 관리를 해야지. 그거를 그냥 SNS의 타임라인에다 두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잘 지원해주지 않거든요. SNS 맞아요. 일부러. 진짜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프로그래머들이 뭔가 공부하다가 나 공부한 거 정리하고 싶어 그래서 블로그 만들려고 하다가 블로그 도구를 뭘 쓰지 하고 막 파고 그렇죠. 그래서 블로그를 만들고 첫 번째 게시글을 이제 나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이 블로그를 만들었어 하고 더 이상 블로그를 쓰지 않거든요. 그런 내용들이랑 또 그래서 도구는 어떤 거 쓰세요 그러면 정보를 정리할 때? 저는 요새 뭐 슬랙이라던가 노션 같은 거를 사실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약간 유연성이 적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1차적으로 뭔가 이렇게 뱉어내는 것은 요새는 좀 가뜩이나 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 정치적인 올바름이 모든 포스팅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 에고를 너무 드러내는 글을 쓴다라는 그 자각이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조심조심하고 있지만 이제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트위터는 그걸 위해서 개발된 게 긴 글을 쓰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요새는 이렇게 트레드를 많이 하긴 하지만 페이스북에서 뭔가를 뱉어내고 이제 그거를 다시 정리하는 거는 구글 문서에서 하는 거죠. 저는 뭐 블로그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인덱싱을 하는 건 하시나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쓰신다고 하셨을 때 내 글을 찾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장치는 혹시 쓰시는지? 이제 트렐로랑 구글 문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페이스북 포스팅 안에 이전 글, 다음 글 식으로 제 자신의 스레드를 찾기 위해서 그 하이퍼링크를 걸어놓는 그래야지 연결 리스트 같은 거군요. 그 링크드 리스트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승준님 글 읽으면 항상 못 태어나와요. 승준님 글이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네네. 참고자료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승준님은 승준님의 생각을 약간 완전히 정리해서 올린다기보다는 그 다른 생각 엮어서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쫓아가다 보면은 되게 이 글에서 끝나지 않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글쓰기를 선구자들이 사실은 기존의 글쓰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멀티미디어 책에도 언급이 되고 멀티미디어 책보다는 그 멀티미디어를 편집한
두 명의 학자가 쓴 다른 책인 하이퍼텍스트라는 책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벌써 옛날 책이지만 3.0까지 이제 에디션이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보면은 그 문학 쪽에서 롤랑 바르트가 실험했었던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렉시아라는 개념. 그것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글을 모아놓은 책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예 연구서 같은 책? 그건 하이퍼텍스트에 집중해서 쓴 텍스트입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초반부에 보면은 그 들레즈라는 철학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들레즈랑 가타리가 1000개의 고원이라는 유명한 저작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도 들레즈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는 그 고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작을 썼냐면은 어디서 읽어도 상관없는 책. 1000개의 고원들이 있고 그 고원들이 자유롭게 연결되는 그 리좀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리좀이 약간 땅속 줄기같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들레즈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 사실 하이퍼텍스트랑 잘 맞는다라고 그 하이퍼텍스트의 저자가 이제 초반에 그 서문 근처에다 그런 글을 쓴 게 있어요. 근데 그 롤랑 바르트가 쓴 지금 벌써 많은 참고가 나오고 있지만 롤랑 바르트가 쓴 그 렉시아라는 개념이 글쓰기를 선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실험. 그리고 롤랑 바르트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저자들이 그런 가능성들을 실험했던 시절이 이제 있는 거죠. 포스트 모던의 맥락 안에서. 그래서 그런 거하고 하이퍼텍스트는 상당히 닮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위계가 없다 또는 탱글드 하이어라키라는 개념이 있는데 탱글드가 이제 얽혀 있는 위계 구조라는 거죠. 근데 탱글드 하이어라키는 더글라스 호프스테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탱글드 하이어라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스트레인지 루프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상한 고리. 그러니까 재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그것도 호프스테터가 얘기했던 네, 원래는 스트레인지 루프라고 이제 괴델레셔바우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후에는 탱글드 하이어라키라는 용어로 바꿔서 부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지적인 존재하고 자기 참조는 굉장히 이제 닮아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이런 건 오히려 개발자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로직 코믹스라는 또 그 버트런드 러셀에 관련된 책이 있는데 거기에 좀 그런 어떤 튜링이 등장하기 전까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만화책, 그래픽 노블인데, 그래픽 노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게 기록을 하지 않으면서 하다 보니까 길을 잃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왜 했냐 하면은 하이퍼텍스트 얘기하다가, 제가 승준님 글 얘기하다가 글 읽다 보면 이제 하다가 들레즈 나오고, 롤랑 바르트 하이퍼텍스트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다음의 가능성을 가기 위해서 도전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대화의 상황에도 이미 있지만 그런 식으로 분산적인 생각을 하는 거는 맥락을 잃기가 딱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인간의 뇌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또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통해서 보조하는 것들이 위키 같은 거에 나오는 거죠. 근데 위키랑 에자일이랑 그러니까 XP 위키 뭐 그런 것들이 역사에서 보면은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XP라고 하시는 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고 그것도 이제 일본의 미디어 아티스트인 이름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패턴 위키 XP라는 그 책이 있어요.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거기에서 패턴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패턴 랭귀지. 그 다음에 위키 누가 만들었죠? 위키는 누가 만들었지? 되게 존경하는 분이긴 저도 이름을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까먹었어요. 어쨌든 그분하고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워드 커닝햄. 네, 맞아요. 워드 커닝햄하고 위키 XP 그리고 패턴 위키 그다음에 XP. XP는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켄트백 뭐 이런 사람들하고의 그 관련성을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미라티스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거든요. 세미라티스가 그 뭐냐면은 그 도시는 나무가 아니다라는 저작을 쓰면서 이제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이제 자신이 예전 모습을 한번
스스로 반박하는 그런 저작을 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모든 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오만한 생각을 했다가 실제로 도시계획을 반영해 보니까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세미라티스라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트리 구조 같은 거로는 이게 현상들이 표현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첩하는 어떤 레티스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근데 웹이나 위키나 그런 어떤 도시 같은 살아있는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위계 구조로는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철학들이 위키나 뭐 패턴 랭귀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많이 있는 거는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매맥스의 저주가 있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때문에 인류는 스스로 보완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프로세틱 이거 뭐지? 보철. 네. 우리를 확장하는 보철인 그리고 그게 메타미디어인 컴퓨터랑 융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1960년대에 한 사람이 그 J.R.R. 리클라이더. 너무 멀리 한 거. 근데 리클라이더가 인터갤렉틱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해서 아르파의 전신이 되는 개념을 얘기한 거고 세이지라는 스케치패드의 전신이 되는 어떤 또 하여튼 뭐 이런 역사들이 흥미로운 게 참 많이 있다. 네, 우리가 지금 시각화 스터디 이야기하다가 CS172부터 여기까지 지금 쭉 흘러왔네요. 연결되는 주제라서 저도 이제 단편적으로는 이제 관심 가지고 봤던 것들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깊게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도 깊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를 잘 몰랐었거든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도 뭐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패턴 랭귀지 이걸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랭귀지는 그 언어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랭귀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인사이트에서도 출간이 됐었을 건데 맞아요. 아마 유일하게 건축책인 그렇죠. 그런 IT 전문서 출판사에서 프로그램만 더 잘 팔린 건축책이라고 하는 건축 쪽에서는 알긴 알지만 많이 인용하진 않더라고요. 주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약간 정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오늘 얘기하자. 네, 우리가 주제를 조금 좁혀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그 일본의 히가시노 고등학교라고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일본에서 자신의 그 이상을 한번 실험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작동하지 않았고 이제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명성이 그때 약간 좀 꺾이는 순간이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또 일단 근데 넘어가고. 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그런 개념들이 패턴 랭귀지라는 개념들이 오히려 소프트웨어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피웠죠. 그런 이유가 소프트웨어가 뭔가 좀 수정하기 편하고 쉽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한번 세워놓으면 그거를 이제 보수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바꾸기가 어려운데 소프트웨어는 그런 구조들을 바꾸기가 좀 쉬워서 오히려 잘 꽃을 피우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 소프트웨어에서 패턴을 어떤 패턴이 있고 갱 오브 포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의 책을 제대로 읽거나 제 연습 안에서 그런 실천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서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지만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얘기했던 것들은 패턴 랭귀지를 얘기하면서 뭘 하고 싶었냐면은 건축가가 아니라 거기에서 살 사람한테 돌려주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공간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설계할 수 있도록. 예시들을 이런 패턴이 있고 저런 패턴이 있는데 당신의 그러니까 고객과 만나는 애자일하고 관련된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과 건축가가 거기에 살 사람하고 만나서 이런 패턴이 있는데 당신의 주거 공간이 어떠했으면 좋겠는가를 같이 이야기 나누는 수단인 거고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래밍 영역에서의 패턴 또한 그 패턴을 이렇게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로 개발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 패턴 랭귀지잖아요. 맞아요. 언어 삼으라는 거지. 그거를 이런 패턴은 꼭 지켜야 되는 어떤 뭐 공고한 것 그런 그러니까 모듈 프로그래밍에서의 모듈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패턴. 그러네요. 거죠. 거기에도 좀 변질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무슨 법처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근데 뭐 저도 이런 거를 이제 제 스스로 공부한 건 아니고요. 2000년대에 애자일 컨설팅의 김창준님하고 만나면서 뭐 더글라스 앵겔바트에 관련된 모든 데모의 어머니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거고
그다음에 애자일에 관련된 거든가 뭐 제럴드 와인버그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같이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또 제 나름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났던 것도 커뮤니티에서 만났죠. 네. 그리고 개발자가 커뮤니티 문화가 되게 잘 되는 곳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그런 것 같긴 해요. 계속 커지고 있죠. 네, 여기저기서.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이걸 잡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잡담하는 커뮤니티보다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나 어떤 기술 자체를 그 나누는 스터디는 굉장히 많지만 그걸 조금만 벗어나서 이런 주제를 다루는 혹은 컴퓨터 역사를 다루는 주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게 요새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문성이랑도 많이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나 승우님도 사실 교육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전문 지식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승준님이라든지 교육에 관심이 가지신 분들, 뭐 승범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얘기를 좀 들었었으니까 학생들이랑 가지는 교류라든지 그런 상호작용이라든지 거기서 발생하는 가치들을 상승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약간 아까 했던 얘기랑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가치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찾아가는 가치들 그런 것들을 계속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맞아요. 프로그래밍 이런 거니까 이 문법을 알면 돼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이제 프로그래밍 교육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거의 좀 거세되는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이분들한테 어떤 도구라든지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 요 지식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라서 실제로 요거는 사실 거의 똑같긴 하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다양성을 추구한다거나 그래서 뭐가 근본적으로 다르지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었어요.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사실 교육하고 사이버네틱스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사이버네틱스는 뭔가요? 사이버네틱스는 이것도 다 이게 약간 60년대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더 빠르게는 40년대 사이버네틱스가 뭐 우리가 뭐 사이버라는 뭐 접두어를 쓰는 경우들은 참 많잖아요. 뭐 사이버 스페이스 뭐 그런 식으로 사이보그. 네, 사이버 전사. 그거 아닌가? 네, 그런 얘기 막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뭔가 기계적인 거로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가 사이버네틱스를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노버트 위너. 네. 그분만 그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역시 아쉽게도 절판이 됐지만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인간을 위한 인간적 활용. 절판됐네. 네, 그 책이 이제 원래 사이버네틱스 책보다 쉽게 풀어서 썼지만 여전히 매우 어려운 책이긴 한데 그 사이버네틱스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이게 적어도 정확하게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구글에서 만든 쿠버네티스 뭐 어떤 사람은 큐베르네티스라고 얘기도 하고 그 그리스어인지 라틴어인지 거기서 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키잡이, 그러니까 방향을 제어하는 거. 그래서 아마 영어 위키백과에는 govern 뭐 우리가 govern 뭐 그런 governance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 govern하고 그 다음에 to steer 이렇게 방향을 조절하다. 그래서 항해를 할 때 우리가 나아가려고 했을 때는 키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암초 같은 것들이 어디 있는지 보려면은 자세히 보고서는 피드백을 받아서 방향을 계속 조절해야 되는 거지 목적지를 했다고 거기서 직선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바닷속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에 의해서 방향을 조절하는 것의 의미가 사이버네틱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이보그라던가 사이버 스페이스를 떠올릴 때 상하고는 조금 다르죠. 사이버는 그럼 뭐인 거예요? 사이버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이버만 띄워놓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사이버네틱스의 어원은 결국에는 뭐 쿠버네티스 뭐 이런 거에서 왔다는 거죠. 방향을 제어하는 거. 그래서 피드백 루프에 의해 루프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하고 마주하는 그 상황 자체, REPL의 상황. 그 REPL, Read, Evaluate, PL 루프잖아요. 거기도. P 뭐지? 생각이 잘 안 나요. 어쨌든 프린트 루프. 읽고 평가하고 보여주고 해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드는 거잖아요. 컴퓨터 안에 스테이트를 바꾸고 내 머릿속의 스테이트를 같이 바꾸는 그런 작업인데 그것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거죠.
그런데 뭐 컴파일 언어에서 똑같죠. 만들고 실행하고 그 결과에서 에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의 내용도 수정하지만 우리의 생각도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차원에서는 이게 협업을 하는 거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획이 있을 때 그 기획이 그대로 가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현대적인 방식에서는 특히나 그랬을 때 피드백에 의해서 뭐 또는 유저를 참여시켜서 그렇게 방향을 제어하는 거. 그래서 제럴드 와인버그가 같이 협업했었던 그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사람도 그 2차 사이버네틱스에 관련된 사람이거든요. 버지니아 사티어는 가족 심리 치료의 전문가인데 제럴드 와인버그랑 같이 일을 하면서 와인버그가 그 심리학 프로그래밍의 심리학 같은 저작이 나오게 되는데 기여를 한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피드백이 그래서 애자일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그러면 그런 피드백이 교육 파트에서도 아까 얘기하셨던 걸로 돌아가 보면 교육 파트에서도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 교육에서 사이버네틱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프로그램 미리 짜여져 있는 교육 과정을 하는 그런 어떤 교육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교육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자 했을 때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합의가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가는 것들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가 거기에서 줄거리를 하나 찾고 그 줄거리를 찾아서 좀 그러니까 스크럼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단 논의를 한 다음에는 일정 기간은 가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이런 잠재적인 방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번에는 가봅시다라고 결정하고 또 그렇게 가보는 그 약간의 방식을 취하는 거가 이제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발현적 교육 과정이라든가 뭐 그럴 때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교육을 어떤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로 생각하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그 불확실한 거를 같이 의논하면서 탐험을 하는 거에서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그 두 가지는 사실 상보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탐험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제 저는 좀 금융 자격증 이런 걸 따보려고 했는데 내가 자격증이 왜 필요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커리큘럼들을 쭉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보면서 느낀 그 결론 같은 거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좀 다양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다시 또 습득을 하고 제 안에 체화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런 지식은 약간 기본적인 지식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느낌이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뭔가 누군가한테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비슷하지 않나? 그 자격증에 좀 더 가까운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은 사실 달라질 부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생각 좀 들긴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이걸 안 하면 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때 제가 이제 피드백을 받은 것 중에 선생님이 너무 강의를 안 한다. 그래서 나한테는 누군가가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이 나는 맞는 성향인데 너무 열어놓고 스스로 하게 했을 때 나는 오히려 동기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열어줘서 내 스스로 탐험하고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미나서 거기서 많이 배웠다라는 피드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에서는 어느 것 하나 그냥 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조건.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미첼 레스닉의 스크래치를 만든 그 MIT 미디어 랩의 평생 유치원에서 그 many styles, many paths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배우는 데는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스타일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모든 것을 포용하자라는 그 개념은 사실 또 시모 페퍼트와 셰리 터클의 인식론적 다원주의라는 그 이론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원성을 인식하자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영유아 혹은 초등 코딩 교육이 엄청 열풍을 불고 있는데 그런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방과후 학교에서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스크래치 교육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그냥 그 일종의
정해져 있는 교과를 그냥 아이들에게 던지는, 그 아이들은 받아서 뭔가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그냥 정해져 있는 숙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변질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요즘에 코딩 교육이라는 어떤 이게 디지털 리터러시랑 연결이 되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형태로 그 맞아요. 퍼져버렸다. 너무 빨리 확산돼 버렸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 그래서 이미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미첼 레스닝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단기적으로는 교육에 대해서 비관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optimist 뭐라고 그 약간 낙관주의? 낙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더 가까이 대고 좋습니다. 하는군요.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저도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당장 현장의 역량이라는 것이 요새 그 교대랑 사범대를 합쳐서 교사대를 부르는데 사범대 쪽은 아직 아니지만 교대 학생들이 약간 시위 비슷한 거를 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는 동시대 교육을 정작 받지 못하느냐, 대학의 커리큘럼에서. 그건 어떤 그 동시대 교육이라는 걸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코딩을 배우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방금처럼 얘기했던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 네. 그러니까 강의 형태로 일어나는 수업을 이제 하는 거죠. 정작 대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수련하는데 현장에 나가서는 지금의 상황에 맞는 스스로 질문을 하고 탐험하는 교육을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걸 배우지 못한다. 나 스스로 그렇게 배우고 있지 않다. 그런 그렇죠. 방식으로 배우지 않는데. 그러므로 대학의 커리큘럼, 교육대학의 커리큘럼을 바꿔라라는 거가 이제 지금 20대 그 예비 교사들의 목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어느 단계에 이르르지 않고서는 그 원래 선구자들이 생각했던 뭐 스크래치나 뭐 기타 등등에 있는 함의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당장 꼽히기는 사실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또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기가 좀 뭐 선생님들마다 그렇죠.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시스템적으로 아직 거기까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각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딜레마는 시대가 너무 바뀌었다. 주입식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뭐 요새 화두가 그거예요. 그 딜레마. 어쩔 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내년이 2020년에 일본이 센터 시험을 폐지하거든요. 센터 시험이 수능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객관식 시험을 이제 대입해 보는 나라들이 얼마 안 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랑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이 이제 객관식을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한국도 결론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그 얘기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네. 얘기지만 이건 좀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네. 하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식을 그러니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식을 암기해 가지고 보거나 정답을 고르는 방식의 그런 어떤 교육은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다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 교사 자체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가 이제 뼈아픈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정상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당장 그래서 코딩이 중요하고 그런 흐름에 가야 되니까 현재 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시도를 하다가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라서 이제 학교에서 열어준 학부모 교육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최수일 선생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한번 수학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지금 저희 아이가 3학년인데 지금 소수점을 배워요. 0.1 그러니까 2.9가 0.1이 몇 개 있냐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소수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대부분 수학을 잘 못하시잖아요.
몇 분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제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신 거죠. 자녀 교육에 대해서, 특히 자녀의 수학 교육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수포자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부모가 아이에게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배우면서 오히려 아이가 자기가 배웠던 개념들을 잘 정립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설명해 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코딩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자기는 코딩 자체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다. 오히려 논리적인 사고를 가르치고 싶다면 그 계산에서 벗어나서 계산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계산기가 있는데 계산기를 교육 과정에 접목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계산기를 도입하자고 하면 한국에서 이제 그 주류로 잡고 있는 그 교수님 집단 혹은 이제 수학 교육을 잡고 있는 어떤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에서 결코 결사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계산기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못 들어가서 오히려 코딩 교육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생겨버린 그런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스크래치에 보면 고양이가 나오잖아요. 네. 그 고양이가 사실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양이 캐릭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고양이가 스크래치, 일단 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사실 스크래치 이전에 스퀵이라는 게 있어요. 스퀵 스몰 토크라고 스몰 토크 기반의 뭔가가 있는데 네. 거기는 아이콘이 저겁니다. G. 스퀵이 찍찍거리다잖아요. 근데 그 아이콘이 G인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더글라스 앵겔바트의 마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G를 했고, 스크래치는 G를 잡는 고양이 같은 느낌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약간 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뭐 비화 같은 거고, 그 고양이를 넣은 이유는 그 시모 페퍼트가 오브젝트 to think with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함께 할 사물. 그래서 이게 수학 교육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시모 페퍼트는 원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원 중심점에서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점들의 집합, 이런 식으로도 보통 수학을 많이 배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가 아니라 고양이나 원래는 사실 이게 로고의 터틀 거북이에서 온 거거든요. 거북이나 고양이가 조금 앞으로 가고 약간 왼쪽으로 돌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빗대어서, 그게 바디 신토닉이라는 또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데, 몸에 빗대어서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추상적으로 앞에 점이 있고 이 점을 앞으로 한 칸 옮기고 옆으로 0.1칸 옮겨서 이것들을 반복하면 원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실제 구체적인 사물을 맞아요. 놔두고 예. 생각을 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모 페퍼트의 그 내 어린 시절의 기어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감동적인 에세이하고도 관련 있는 건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거는 마인드스톰에 나오는. 예, 마인드스톰에 나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시모 페퍼트가 생각한 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추상화 레벨이 높은 거가 편안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이건 교육 쪽에서의 그 제롬 브루너라는 사람의 얘기하고도 이제 맞닿아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들이 노는 걸 보면은 손을 가지고 놀다가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거나 뭐 만들기를 하거나 뭐 그런 걸 하다가 어떤 순간에는 표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으로 기호를 쓰기 전에 그림으로써 어떤 이야기를 얘기를 네. 하고, 어떤 순간에는 그거에서 발전된 기호, 글자 같은 걸 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명확한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첩되어 있다라는 게 뭐 제롬 브루너의 얘기고, 이거를 조금 더 1980년대 쉽게 풀어낸 거가 그 앨런 케이의 Doing with Images Makes Symbol이라는 유명한 그 영상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아카이브되어 있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중첩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냥 이미지로 생각하는 게 잘 배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수학적인 기호를 쓰기 시작하면은 싫어질 수 있다. 싫어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그래서 앨런 케이가 1980년대에 앨런 케이가 한 일은 아니고, 어떤 수학자가 많은 다른 동료 수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수학 공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느냐.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한다. 그거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논문에 기호를 쓰는 거지 그 기호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히 프로페셔널 영역에 있는 사람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교육이 그 수학 교육이 그 기호를 알아야만 하는 거로 변질이 되어 있고 그거는 많은 사람을 포용하기 어렵다가 이제 페퍼트의 의견이고 그게 스크래치의 고양이로서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갑자기 고양이로 점프를 해서 거기 간극이 약간 커 보여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 그러니까 그 사실 그 로고를 개발했을 때 시모 페퍼트는 매스랜드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살면은 프랑스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수학의 나라에 살면 매스랜드 수학 나라 네, 수학 나라에 살면 자연스럽게 수학을 그러니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수학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어떤 혁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시모 페퍼트가 삼바 스쿨이라는 그 개념을 또 얘기를 하거든요. 삼바 스쿨이 브라질의 삼바 축제를 할 때 보면은 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막 축제를 준비해서 연습을 하는데 어떤 좀 잘하는 사람들이 저기서 좀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소집단으로 모여 있으면 거기 가서 조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되면은 굳이 계속 거기 있지 않고 흩어지는 그러니까 느슨한 이합 집산이 자유로운 학습의 환경 같은 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탐험을 하고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학교의 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 그러니까 공식의 필사를 통해서 수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게 수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에 컴퓨터가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 사실 모든 과목에서 컴퓨터는 다양한 의미로 활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걸 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마인드스톰과 그 이후에 연결되는 저작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일부를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알고리즘을 배우고 왜냐하면 아쉽게도 아직 그런 거를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스크래치에서 그런 고양이가 있는 것들은 문턱을 낮추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쉽게 여기 숨어있는 의미를 교사나 어린이들이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바로 가지고 놀 수 있게 low floor 그 낮은 문턱이라는 걸 하기 위한 전략인 거고 스크래치는 디자인 된 것이 더 할 수 있지만 일부러 줄이는 거예요. 그 스크래치에 관련된 그걸 만드는 거에 관련된 그 논의를 했었던 전문가들의 짧은 글이 있는데 창조적인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디자인 원칙이라는 그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탐험을 지원하라.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단순성을 유지하라. 그래서 혹자들은 스크래치나 이런 걸 하다가 이거는 프로그래밍에 굉장히 제한적인 측면, 너무 프로시저한 그런 어떤 절차적인 것만이 다뤄진다라고 아쉬움을 상속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쓸 수 없다라든가 뭐 이렇게 아쉬움들을 많이 얘기해서 그런 한계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의도된 한계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요? 뭐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약간 여기 밑에 근황 토크 밑에 써 있는데 행스모라는 모임도 이제 생존을 했었거든요. 행스모에 다시 온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들었어요. 네. 그런 얘기 그때 많이 했었죠. 많은 얘기들 이제 복습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네요. 그럼 이왕 프로그래밍 교육,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어떤 프로그래밍 교육 얘기를 계속 해보면 그 디지털 시대의 교육에 관한 순진했던 전망을 제고하기라는 글을 쓰셨잖아요. 거기서 다루는 걱정들, 우려들은 지금 이야기한 거랑은 또 별개의 차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민인데요. 그게
그 모든 어린이를 위한 퍼스널 컴퓨터라는 유명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유명한 저작이 있습니다. 앨런 케이가 쓴 건데 그게 1970년대인가 80년대 초반이 쓰여지고 정확하게는 저도 이제 찾아봐야 알지만 그때 앨런 케이가 뭘 그 사파를 그렸냐 하면은 아이패드 같은 걸 아이들이 하고 있는 사파를 그려요. 그래서 지미와 베스라는 아이가 있고 그 둘이 태블릿 컴퓨터 같은 거를 가지고서는 게임을 하다가 어떤 호기심이 생겨서 선생님한테 그거를 물어보러 가고 이렇게 다시 그런 걸 실험을 이제 핑퐁을 주고받는 짧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그게 지금 보면 이상적이지만 나이브한 접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리고 그 글에는 후일담이 또 있어서 그런 어떤 컴퓨터의 선구자들과 그 이야기가 무슨 관련이 돼 있는 뭐 더글라스 앵겔바트나 마셜 맥루한의 생각하고 이게 연결짓는 부분들이 후일담에 있고 원래 저작물에는 그거를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는가까지 기술 스펙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그게 일어난 현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일어났다는 건 아이패드를 그러니까 그런 태블릿 컴퓨터를 네. 누구나 비록 쓸 수 있는 환경. 예, 네. OLPC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네. 그 $100짜리 컴퓨터라고 불리는 OLPC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수준이 되는 국가나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이 그런 거를 획득한 상황인 거죠. 근데 정작 그런 제가 예전에 벌써 한 10년 전인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스크래치에 관련된 워크숍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10분 쉬는 시간을 주면 한참 몰입해서 하던 거를 멈추고 거기서 더 탐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다들 플래시 온라인 게임을 해요. 당시에는 플래시였거든요. 주니버 그런 거 켜서. 그러니까 동기가 창작보다는 컨텐츠 소비에 있다. 물론 게임을 컨텐츠 소비라고 이렇게 너무 단순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게 교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앨런 케이가 상상했었던 그 이상적인 상황, 이상적인 배움의 상황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있는 편이고 그게 되는 어린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이 강화되는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한 연구의 출처를 지금 찾지는 못하지만 저런 김국현 님이 쓴 컬럼 중에 저소득 계층일수록 스크린 타임에 노출되는 것이 더 네. 어린이들이 많다. 그러니까 스크린 타임이라고 하시면 화면을 보는 네. 거, 뭐 TV가 됐던 뭐 스마트 디바이스가 됐던 네. 저소득일수록 그 거기에 노출이 되는 왜냐하면 양육의 그런 어떤 도우미 그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만 유튜브가 이제 굉장히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늘 부모 입장에서 유튜브는 늘 거기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또는 옆에 뜨는 것들이 걱정이거든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컨텐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네. 하이퍼텍스트의 저주 같은 거죠. 이것 또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콘텐츠를 볼 수 있으니까. 계속 이제 추천해서 추천해 넘어가다 보면 이상한 콘텐츠가 나오고 있고 그런 네. 상황을 들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디바이스 자체도 홈 버튼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더라도 제가 이제 뭐 조카들을 만나서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모뉴멘트 밸리 같은 것들이 이제 흥미로운 게임이다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플레이를 해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약간 꼰대의 마인드일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8비트 컴퓨터가 시작되다 보니까 한글화가 되어 있잖아요. 뭐 일본어나 아니면 네, 영어. 그래서 그리고 저는 사실 테이프 레코더가 그 PC에 있었던 세대부터 게임을 했기 때문에 한번 게임을 로드하려면은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메가 게임은 뭐 길게는 2시간. 네. 그래서 게임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언어가 다른 나라 말이니까 그거를 추측하거나 배워가면서 이미 게임을 하는 시작하는 시점이 도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게임 안에서 나오는 힌트들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온갖 거를 살펴보면서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많은 게임 거의 모든 게임들이 한글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게임에서 다음 게임으로 전환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쵸. 그러니까 힘들면 탈출할 수 있어요. 쉽게. 근데 옛날 같으면은 다시 1시간을 써야 되니까 어떻게든 내가 거기서 최대한 즐기려고. 네. 그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순간 다시 로드를 하려면 그 정도 그렇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그 세대까지는 아니긴 한데 네. 공감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언어가 안 되는데도 게임을 했던 경험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일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근데 그걸 이제 모르면서도 굳이 하고 심지어는 이제 예전에 PC 통신 할 때는 그런 매뉴얼을 공유하거나 통신 나왔다 통신. 네, 그런 데다가 세운 이제 상가를 가거나 세운 상가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혼자 이제 분석을 해서 또 올리고 그럼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그런 경험들이 어렴풋이 기억나긴 하거든요. 오늘 저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약간 풍요의 저주랑도 연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과잉에 의한 네. 결핍이라는 표현이 이게 옛날에는 팩 하나 사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이니까 팩을 사서 그거를 일단 다 깨지 않으면 내가 다음에 즐길 컨텐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팩을 사기도 힘들고 그 팩 다 깨면은 이제 그거 중고로 거래하면서 다른 팩 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무료 게임도 많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조금 재미없거나 너무 어려우면 쉽게 다른 걸로 전환할 수 있고 다른 즐기기가 많으니까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 예. 실제로 승준님이 얘기하셨던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포인트를 최근에서 기사에서 하나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원래는 이제 그런 컴퓨터라든지 전자기기 접근하는 게 상류층, 그러니까 돈이 좀 있어야지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비싼 자원이 됐다 그런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거가 오히려 고소득의 높은 교육을 그쵸.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를 통제하죠. 더 통제하고 이제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안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러 준비하는 식으로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많이 드는 기사화 식으로. 됐었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디지털 디바이스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기사화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학교가 발도르프 학교거든요. 네, 발도르프는 워낙 또 그런 거를 네, 또. 저희 아이도 이제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서 해보 보면 이제 디바이스를 굉장히 이제 주의해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 저희가 처음에 그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첫째가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매일 조금씩 본다 아이가 뭐 저희는 길게 안 보여줘요 30분씩 매일 보고 있어요 했더니 매일 하는 게 가장 중독성 있는 행위다 그래서 몰아서 보여주더라도 주말에 한 번씩만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셨거든요 패턴을 근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정도로 발도르프에서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굉장히 거부할 정도의 느낌이 있죠. 맞아요. 발도르프는 특히나 그런데 원래 이게 유럽에서 온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7년 정도가 같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네, 맞아요.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동기가 없다면 그런 어떤 뭐 과학적이나 수학적이나 아니면 디지털적인 것들을 최대한 미루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은 또 다양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성향, 이공계통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또 특히 청소년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네. 있고 근데 또 아닌 사람들은 또 그게 너무 좋고. 만족스러운 경우가 있어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는 봅니다만 근데 어쨌든 현재 추세는 그 말씀하신 풍요에 의해서 오히려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워낙에 그 리듬이 너무 일상 속에 강하게 들어와서 지금 8비트 컴퓨터나 그 이후에 어떤 약간 점진적인 속도를 경험했던 사람들과 지금 급격한 그런 속도와 훨씬 많은 자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제가 아까 꼰대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 다름을 우리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게 이해가 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청소년들이 과연 제가 하는 그런 말에 공감을 하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건 그랬거든요. 어느 시대건 우리의 그 주변에 있었던 것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부작용도 있지만 긍정적인 거를 찾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너무 과소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가정은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제 당사자성에서는 그게 좀 아쉽고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Standard output. FM output. FM output. FM output.
FM output. FM